다오피스는 신규 가입 고객들을 모시고 정기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멀어 교육에 참가하기 어려우시거나 혹은 참가 전에 교육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동영상을 제작하여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고 직접 오프라인 교육에 참가하고 싶으신 고객께서는 다오피스 홈페이지에 교육 일정을 확인하시고 참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은 다오피스 정기교육 중에서 웍스 개발자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입니다. 교육 교재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는 동영상 아래의 설명에 적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웍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오피스 웍스라고 함은 사용자가 업무에 필요한 솔루션을 직접 만들어서 그룹에 탑재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개발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이라고도 이제 얘기하는데요.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희 서비스 내부에서는 그 어플리케이션의 준말인 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제가 교육을 진행하면서 앱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바로 이 웍스를 통해서 개발된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개발된 앱들은 다오피스에 등록이 돼서 다오피스를 사용하는 다른 사용자들과, 그러니까 저희 회사 동료들이 되겠죠. 이런 동료들과 함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여기서 추구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저희가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정말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형태를 고르라고 한다면 그것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을 사전에 정의된 규정에 따라서 취합하고 정리한 일일 것입니다. 이런 작업들을 저희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업무들이 저희가 사실상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대부분의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이 무엇인지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말하는데요. 저희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바로 이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약 시스템부터 인터넷 뱅킹에 이르기까지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것들을 사전에 정의된 목적에 따라서 수정하거나 조회하는 것이 전부인 그런 프로그램들이죠.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여러 사람들이 공유해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데이터들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하시는 엑셀 파일 역시 굉장히 간단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업무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거기에 정보를 저장하고 수정하고 또 그것을 지정된 권한에 따라서 열람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업무의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웍스라는 개발 플랫폼은 바로 이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제공하는 웍스라는 개발 플랫폼이 완벽한 데이터베이스 개발 플랫폼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개발 플랫폼 중에서 아주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레벨의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만든 그런 형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이 웍스를 아주 고도로 활용하시다 보면 약간씩 부족한 부분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 다우 기술로 새로운 기능 개선이라던가 아이디어를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이 웍스 개발 플랫폼을 더 발전시켜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다오피스 웍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웍스 앱의 개발은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입력될 데이터의 구성을 정의하는 데이터 설계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다오피스에서만 제공하는 좀 특별한 기능인데요. 이 데이터들의 상태 흐름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 기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말씀을 드려도 정확히 이해하기 좀 힘드실 것 같으니까 이따가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상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은 만들어진 앱을 누가 사용하게 될지, 그러니까 어떤 사용자들한테 이 앱의 사용 권한을 제공할지 그런 권한을 부여하는 공유 설정 단계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축적된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 보여줄지, 목록의 표현 형태와 그래프를 정의하는 보고서 디자인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데이터 설계 단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앱을 하나 만들어서 데이터 설계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 만들기로 들어가게 되면 실습용 앱을 하나 만들죠. 앱. 자, 앱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화면은 바로 특정 앱의 관리 홈입니다. 바로 이 화면에서 앱을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조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데이터 설계 단계에서 해야 될 작업은 대부분 이 입력 화면 메뉴에서 일어납니다. 처음 만들어진 데이터 포맷은 게시판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 내가 원하는 구성 요소, 즉 데이터 컴포넌트를 삽입해서 필요한 데이터 구조를 구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왼쪽에 보면 추가할 수 있는 데이터 컴포넌트 입력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위에서부터 텍스트, 멀티 텍스트, 숫자, 드롭박스, 체크박스, 단일 선택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컴포넌트를 삽입하는 것은 마우스 클릭과 드래그 앤 드롭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져다가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이미 배치되는 것들을 위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마우스로 이런 식으로 일단 집어넣게 되면 각각의 제목은 원래 컴포넌트의 이름을 갖게 되는데요. 이 삽입된 컴포넌트를 선택하면 왼쪽이 해당 컴포넌트의 속성 영역으로 변경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름을 변경하게 되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타이핑을 하게 되면 그것이 그대로 화면에 이런 형태로 반영이 되죠. 자, 드롭박스도 마찬가지죠. 선택사항 이렇게 바꾸게 되면 바뀌어진 제목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텍스트는 말 그대로 문자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멀티텍스트는 현재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러 줄로 표현되는 텍스트 영역입니다. 숫자는 금액이나 수량 같은 숫자만 입력할 수 있는 항목이고요. 제가 매출액으로 변경해 놓은 것들이 바로 그것이죠. 다음 선택사항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드롭박스와 체크박스, 단일 선택, 리스트 박스가 그것입니다. 이 차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드롭박스부터 리스트 박스까지 모두 한번 입력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을 보니까 금방 어떤 의미인지 다 이해는 되시죠? 자, 헷갈리니까 이 선택사항을 다시 원래 이름인 드롭박스로 바꿔놓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롭박스부터 리스트박스까지 보시면 여러가지의 옵션 중에서 사용자가 필요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입력 컴포넌트인데요. 단일 선택과 체크박스의 차이는 여러 개의 옵션 중에서 단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가 또는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가의 차이입니다. 단 하나의 옵션만 선택한다는 차원에서 단일 선택과 드롭박스는 비슷하죠. 다만 이 차이점이라고 하면 단일 선택 컴포넌트는 옵션이 모두 다 이렇게 나열된다는 거에 반해서 드롭박스의 옵션은 지금 선택된 하나의 옵션만 보인다라는 차이점만 있는 거죠. 체크박스와 리스트박스도 여러 개의 옵션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체크박스는 모든 옵션이 열거된다라는 특징이 있는 반면에 리스트박스는 최대 3개의 옵션만 화면에 보인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옵션의 항목을 바꾸는 것은 역시 제목을 바꿨던 것과 유사합니다. 입력된 컴포넌트를 선택하시고 세부 항목에서 필요한 옵션 내용을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옵션의 이름을 번호라고 번호 1, 2, 3 이렇게 바꿨고요. 옵션이 더 필요하면 여기 보이는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옵션이 더 추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필요 없으면 X를 눌러서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을 쭉 설계하신 후에 저장을 하게 되면 이것이 그대로 입력 화면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직접 한번 가서 볼까요?
앱 홈으로 이동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방금 전에 제가 세팅한 내역이 그대로 다 나오게 되죠. 번째 데이터 매출액 10만원, 옵션은 3번, 번호 2번, 옵션 2번, 정보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추가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드롭박스나 체크박스, 단일 선택, 리스트 박스 각각 옵션이 여러 개 있었는데요. 이미 입력된 상태에서는 그런 부가적인 옵션은 보이지 않고 선택된 옵션만 화면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수정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옵션 내용이 다 보이게 되겠죠. 자, 그럼 다시 데이터 컴포넌트 입력 화면으로 가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셨던 옵션 선택상 드롭박스부터 리스트박스까지 보셨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날짜 그리고 시간, 날짜와 시간 이 세 가지는 시간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죠. 자, 날짜를 넣어볼까요? 날짜를 넣게 되면 이 항목에는 날짜만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할 때는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달력이 뜨게 되죠. 자, 시간을 삽입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특정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또 인터페이스가 제공이 됩니다. 날짜와 시간은 날짜와 시간을 동시에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파일 첨부는 말 그대로 파일을 첨부할 수 있는 그런 컴포넌트입니다. 기본적으로 복수의 파일을 선택할 수 있고요. 추가된 파일이 만약 이미지 파일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썸네일 형태로 간단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 보이는 이 사용자 선택과 부서 선택은 이 회사의 조직도를 띄워서 내가 원하는 사용자 또는 부서를 선택하게 할 수 있는 UI인데요.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 선택 넣으시고 부서 선택까지 넣은 다음에 자, 저장을 하고 앱폼으로 이동해서 자, 하나를 등록하게 되면 사용자 선택 추가 버튼이 보이시죠? 이걸 누르게 되면 이런 형태로 조직도가 뜨게 되고요. 부서 선택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사용자는 보이지 않고 조직 구성만 보이는 조직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팀을 하나 골라서 이렇게 하나 추가할 수 있는 거죠. 이왕 연 김에 아까 보셨던 날짜와 시간도 열어볼까요? 날짜를 클릭하게 되면 달력 인터페이스가 나타나죠. 또 시간을 클릭하게 되면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나타납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항목들을 조합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 구조를 설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입력 화면으로 돌아와서 각각의 컴포넌트에는 몇 가지 더 부가적인 정보들이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이름은 당연히 여기 보이는 타이틀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이름 숨기기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 항목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미 많은 연습을 통해서 어떤 항목인지 모두가 다 알고 있다라는 가정 하에 불필요하다 생각이 되면 이런 형태로 제목을 숨길 수도 있겠죠. 그 외에 설명이라던가 필수 입력 항목을 표시한다라는 필수 입력 항목을 선택하시면 여기 빨간 점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각각의 컴포넌트에 맞게 몇 가지 부가 설정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사용자 선택 같은 경우에는 몇 명까지 선택을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또 숫자 같은 경우에는 최소 입력값, 최대 입력값, 그리고 입력칸의 크기 100으로 바꾸게 되면 좀 짧아지죠. 그리고 접사라고 해서 이 뒤에 어떤 것들을 붙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출액 같은 경우 뒤에 원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좀 더 화면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겠죠. 또는 전미사 대신에 접두사로 넣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금액을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기타 소수점자를 표현한다거나 천 단위 쉼표를 표시하는 등 숫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가 정보들이 있습니다. 날짜도 마찬가지죠. 날짜도 여러 가지 기본 값들, 노출 조건 설정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아까 보셨던 드롭박스부터 리스트 박스까지는 이 세부 항목에 옵션 설정 같은 부분이 특이하게 들어있습니다. 여기까지 기본 입력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자, 그 밑으로 보이는 등록자, 등록일, 변경자, 변경일 이 네 가지 항목은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할 때 사용되는 컴포넌트가 아니고요.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할 때 자동으로 시스템에서 파악해서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됩니다. 데이터를 등록하는 그
사용자의 정보를 기록하고 싶다 한다면 바로 이 등록자를 입력해 주면 되는 거죠. 등록자는 자동으로 선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자동 입력이라는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 이제 라벨과 라인 공백이 있는데요. 이 라벨, 라인 공백은 사실 이 세 가지 항목은 데이터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데이터를 입력할 때 입력 화면의 외양 겉보기를 위해서 줄을 긋는다던가 여백을 띄운다던가 또는 설명 문구를 넣는다든가 그럴 때 사용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테이블 영역부터 맨 마지막 연동 항목 매핑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컬럼만 하나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위에 보시면 사용자 선택부터 리스트 박스까지 굉장히 그 사이즈가 작은, 크기가 작은 데이터 컴포넌트들이죠. 덕분에 이 오른쪽 영역이 아주 좀 아깝게 낭비가 되고 있는데요. 이 입력 컴포넌트를 두 줄로 배치하는 기능이 바로 이 컬럼 다단 기능입니다. 자, 요거를 쭉 올려서 끼우게 되면 영역이, 입력 영역이 이렇게 칸으로, 두 칸으로 나누어져 보이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밑에 있는 하나의 컴포넌트를 선택해서 위로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이 두 줄로 배치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시간에다 끼워 볼까요? 자, 이렇게 되면 아까도 한 줄에 하나씩 배치했던 때와는 좀 다르게 한 줄에 두 개씩 배치가 가능하니까 좀 더 화면을 짜임새 있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컬럼 영역은 디자인 상태에서만 노출되는 정보로서 실제로 입력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하고요. 앱홈으로 이동해서 등록 화면을 누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이제 한 줄에 하나씩 배치되었던 입력 컴포넌트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줄에 두 개씩 양쪽으로 배치가 되면서 낭비되는 공간이 좀 적어졌죠.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기능이 바로 이 컬럼 다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만 보면 실감이 잘 안 나시죠? 자, 그럼 함께 직접 하나의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이 실습 자료, 동영상 설명에서도 제가 적어놓은 링크에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자료를 갖고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회사 차량이 있고 그 회사 차량을 등록하고 또 그 정보를 열람하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 다시 말해서 웍스 앱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 회사 보유 차량의 각각의 데이터들이 갖고 있는 속성들은 이런 것들이죠. 자, 모델명부터 사진에 이르기까지 총 11가지의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 옆에 각각의 컴포넌트의 개별 세부 속성을 제가 적어 놓았으니까 일단 여기서 동영상을 멈추시고 이 자료를 참고로 직접 한번 앱의 데이터를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해보시면 화면으로 보았던 것과 좀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들 다 해보셨나요? 그럼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웍스페이지에 와서 앱을 추가해 보도록 하죠. 새로운 앱을 선택하신 후에 실습 회사 보유 차량이라는 앱을 만들어 보는데요. 내용에 맞게 이왕이면 아이콘도 회사 차량 아이콘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앱 만들기를 선택한 후에 입력 화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항목들, 좀 불필요한 데이터 컴포넌트를 좀 지워 놓고요. 빈 화면에서 추가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부터 입력 항목을 추가하는 것들은 아까도 해봤으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빠르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큰 어려움 없이 이 화면을 구성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9분부터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은 항목들이 좀 작죠. 그래서 오른쪽 영역이 좀 낭비되는데요. 그래서 이 컬럼 다단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 화면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실 점은 보시면 각각 입력 컴포넌트의 종류에 따라서 이 높이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이 3개씩 띄우긴 했지만 오른쪽이 왼쪽보다 조금 더 길어졌죠. 위쪽은 단일 선택이 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식과 구입 시기를 좀 맞추고 싶은데 줄을 맞추고 싶은데 줄이 좀 어긋나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맞추기 위해서는 컬럼 다단 하나 더 쓰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 이 구입시기와 연식이 줄이 딱 맞게 되었죠. 물론 이 밑에 구입 금액이라던가 유종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더 넣어도 되겠죠. 이 컬럼 영역이란 항목은 입력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으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더 손을 댄다고 한다면 지금 적재 중량 킬로그램으로 표시되는데 입력함이 좀 지나치게 넓은 것 같아요. 자, 선택하고 입력 너비를 100 정도로 줄여주면 조금 더 보기 편한 것 같습니다. 승차에는 더 줄여도 되겠죠? 한 50 정도로 하면 될까요? 자, 배기량도 그 입력 너비를 100 정도로 줄여주고요. 연식 역시 100으로 줄이겠습니다. 구입 시기는 뭐 그게 구입 금액은 뭐 150 정도로 할까요? 자, 이런 식으로 칸을 적절하게 조정해 주시면 좀 더 입력 작업에 최적화된 화면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한번 데이터를 등록해 볼까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상한 대로 화면이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이 회사 모의 차량을 만들어서 테스트 데이터를 등록해 본 부분이 있는데요. 그쪽으로 가서 한번 볼까요? 즐겨 찾네 보면 네. 자,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안에 항목들은. 자, 이렇게 저는 이제 이 부분까지 이제 그 다단으로 구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사진을 첨부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간단한 썸네일로 표현이 되고 있죠. 목록을 조금 다시 볼까요? 다른 것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지금까지 제가 준비해 놓은 자료를 보고 실습을 해 보셨는데요. 혹시 업무적으로 필요한 어떤 자료들이 있다면 직접 그런 자료들을 사용해서 앱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미처 언급하지 못했던 몇 가지 남아있는 그 데이터 컴포넌트들이 있었죠? 좀 전에 입력 컴포넌트를 살펴볼 때 4개를 빼놨었죠. 테이블 영역과 자동 계산, 데이터 연동, 연동 항목 매핑이 바로 그것이었는데요. 제일 먼저 자동 계산 컴포넌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하다 보면 여러 가지 수치 정보가 입력이 되는데요. 이런 수치 정보들 중에는 다른 값들의 사치 연산을 통해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웍스 앱에서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값을 사치 연산을 통해서 자동으로 값을 계산해주는 자동 계산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습 자료를 다시 한번 보시죠. 실습 자료 중에 운행일지 실습 자료가 있습니다. 운행일지 항목을 자세히 보시면 맨 아래쪽에 출발 전 적상거리와 복귀 후 적상거리를 저장하고 이를 통해서 총 운행거리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부분이 보이시죠? 총 운행거리는 복귀 후 적상거리에서 출발 전 적상거리를 뺀 값이 됩니다. 자동 계산 컴포넌트를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예를 들기 위해서 아까 사용했던 실습용 앱에서 그냥 테스트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필요 없는 것들은 좀 삭제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이는 자동 계산 컴포넌트를 삽입하려면 최소한 2개 이상의 수치
컴포넌트가 입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단가라는 정보가 있을 수 있고요. 여기는 수량이라는 정보가 있을 수 있죠. 금액은 이 단가와 수량이 곱으로 표현이 되는 거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경우에 자동 계산 컴포넌트를 삽입하고요. 이걸 이름을 금액이라고 표현을 해보죠. 자, 여기 보면 수식이라고 표현이 되는 부분이 보이시죠? 상세 설명에 이 수식에서 바로 단가와 수량의 곱을 표현해 주면 됩니다. 그렇다고 여기에다가 단가 곱하기 수량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죠. 각각 단가와 수량을 표현하는 수치 컴포넌트 옆에는 이 타이틀 옆에 조그맣게 아까도 보셨을 텐데 그때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었죠. 여기 하얀 박스로 이상한 코드가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코드를 사용해서 사칙 연산을 구현하면 됩니다. 자, 이 수식에는 그러면 단가와 수량의 곱을 단가에 해당하는 코드 넘버 5626 곱하기 그리고 수량을 표현하는 코드 넘버 5631 이렇게 계산하면 자동 입력에 자동으로 값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가와 수량의 값이 입력이 되면 자동으로 이 금액이 계산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실제 저장될 때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가에 1000원을 입력하고요. 수량에 50개를 입력하면 바로 금액 5만원이 계산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자동 입력 컴포넌트는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할 때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등록을 통해서 값이 등록된 그러니까 단가와 수량, 금액이 계산된 상태에서 이 금액을 계산해내는 계산식을 관리자 화면에서 서서 바꾼다 하더라도 이미 입력된 데이터는 변동이 없다라는 것이죠.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액을 계산하는 수식은 단가와 수량의 곱수로 표현을 했는데요.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 곱하기가 아니라 이걸 더하기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폼으로 이동하고요. 자, 아까 입력된 것들을 보게 되면 단가와 수량의 더하기가 되어야 되니까 1050이 되어야 되는데 처음 입력할 때 계산되었던 값 5만이 그대로 남아있죠. 물론 이것을 다시 한번 수정을 하게 되면 그때 바뀌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저장하면 이제 바뀐 금액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 이야기를 왜 제가 강조드리냐면 자동 계산 컴포넌트는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할 때만 계산된다는 점 때문에 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이는 상태에서 자동 계산 컴포넌트를 삽입한다거나 또는 자동 계산 컴포넌트의 수식을 변경한 경우에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알아볼 컴포넌트는 데이터 연동과 연동 항목 매핑인데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운행일지 실습 자료를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운행일지 자료를 자세히 보시면 회사 차량 중에 특정 차량에 대해서 그 차량을 어떤 용도로 누가 얼마만큼 운행했는지를 기록하는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정보를 기반으로 운행일지가 작성이 되겠죠. 때문에 이 이용 차량 위에서 세 번째 이용 차량 항목을 입력할 때는 그냥 임의로 아무 차나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보유 차량 목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할 겁니다. 결국 이럴 때 회사 차량 앱과 바로 이 운행일지 앱이 이 이용 차량이라는 하나의 데이터 컴포넌트로 연동이 되는 거죠. 개념적으로 설명을 다시 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특정 데이터를 등록할 때 다른 앱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기능, 바로 이것을 데이터 연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연동하는 키가 되는 컴포넌트를 데이터 연동 컴포넌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사를 관리하는 앱과 또 우리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관리하는 상품 관리 앱이 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특정 고객이 구입한 물건에 대해서 AS를 요청한 그런 문의사항을 정리하는 앱을 추가적으로 개발한다고 했을 때 이 고객 문의 앱에서는 고객사 관리에서도 정보를 가져와야만 하고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 관리 앱에서도 역시 정보를 가져와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앱에서 정보를 갖고 오기 위해서 바로 이 고객사와 상품에 대해서 데이터 연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렇게 연동된 데이터를 통해서 그 해당 항목 원천 소스에 있던 부가적인 정보를 추가로 가져오는 기능이 바로 연동 항목 매핑이라는 기능입니다. 연동 항목 매핑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데이터 연동을 가져오게 되고요. 데이터 연동 컴포넌트를 선택한 후에 상세 속성 칸에서 연동 앱을 추가하시게 됩니다. 연동 앱 설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현재 등록되어 있는 모든 앱이 나타나게 되죠. 너무 많을 경우에는 검색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회사 보이잖아요. 요 앱을 연동하도록 하죠. 이렇게 하면 연동이 끝난 상태고요. 자, 그러면 데이터 연동을 통해서 여기다 집어넣을 값, 그러니까 키가 되는 항목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여기서 보이는 연동 항목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차량 모델명 정도가 제일 좋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폼으로 이동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자, 데이터 연동을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회사 차량 정보에서 보이는 항목들이 쭉 보이게 되고요. 여기서 내가 필요한 항목들을 골라서 연동할 수 있습니다. 자, 검색을 통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항목이 이런 식으로 연동이 되는 거죠. 크게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런데 만약 동일한 차량명의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 차량 모델명만으로 검색하면 내가 원하는 회사차를 딱 특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검색했을 때 목록에 추가 정보들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여기 보면 데이터 연결 시 검색 노출 항목이라고 보이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는 차량 모델명으로만 검색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승차 인원이랄지 또는 연식 정도를 추가하게 되면 보다 정확하게 특정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다가 구입 조건이라든가 구분 같은 부가 정보를 더 추가하게 되면 보다 검색하기가 쉬워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 검색 조건을 설정하고 다시 한번 등록을 해보게 되면 데이터 연동할 때 차량 모델명 외에도 연식과 구분이 더 나와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조금 더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동되었을 때 연동하는 시점에는 내가 선택한 게 어떤 차인지 분명히 알겠죠. 하지만 연동되고 나면 단순히 차량 모델명만 보이기 때문에 실제 이것을 열람하는 사용자는 또다시 혼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연동된 데이터의 부가적인 정보를 추가적으로 더 가져오는 기능이 바로 연동 항목 매핑입니다. 자, 그걸 하는 것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동 항목 매핑을 여기다 삽입을 하게 되면 이 연동 항목 매핑이 데이터를 가져올 키가 되는 데이터 연동 컴포넌트를 먼저 고르게 됩니다. 자, 데이터 연동 고르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항목을 가져올 건지 데이터 연동 항목에서 가져올 기본적으로 차량 모델명은 이미 가져와 있죠. 여기에 연식을 추가하게 되면 데이터 연동이 되는 순간 연식 정보가 보이게 될 겁니다. 요거 지금 데이터 연동과 연동 항목 매핑이 제가 교육의 편의를 위해서 타이틀을 안 바꾸고 있는데 실제 여러분들은 서비스를 쓰실 때 이름을 적절하게 변경하시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이것은 역시 연식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하나 더 추가해 보죠.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면 바로 이 차량 모델명 외에 연식이 추가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연동과 연동 항목 매핑을 분명히 좀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연식 외에도 구분이라든지 적재 용량이라든지 배기량 같은 추가적인 정보를 더 노출하고 싶다면 이 연동 항목 매핑을 추가로 더 삽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을 기초로 운행일지 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운행일지 앱을 다 만드셨나요?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한번 해당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드시면서 좀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들은 제가 만드는 것을 따라 해보시면서 익히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앱을 만들면서 새로운 앱 실습 운행일지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역시 자동차 아이콘을 사용하고요. 입력 화면으로 가서 불필요한 컴포넌트를 다 제거한 후에 이 역시도 여러 번 반복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앞부분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으시죠? 컬럼을 3개를 써서 줄을 맞춘 것도 이제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2가지 컴포넌트만 세부 설정을 좀 생략했죠.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했던 건데, 첫 번째가 우선 데이터 연동입니다. 이제 이용할 차량을 연동을 하는 거죠. 그 보유 차량 내역과 자, 이걸 선택을 하고 네, 여기에서 연동 앱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너무 많이 나오니까 뭐, 검색을 통해서 네, 하나 딱 검색을 통해서 연동을 하겠습니다. 연동 항목은 차량 모델명으로 하고요. 데이터 연결 시 검색 노출 항목은 차량 모델명과 함께 연식 정도를 추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이제 총 운행거리, 그러니까 자동 계산 항목입니다. 이 총 운행거리의 내용을 보면 세부 항목을 보면 숫자와 비슷합니다. 어차피 이쪽에 이제 숫자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총 운행거리는 복귀 후 적산거리에서 출발 전 적산거리를 빼는 거였죠. 자, 그럼 여기 수식에 자, 복귀 후 적산거리의 코드는 넘버 123이군요. 넘버 32 언더스코어가 들어간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출발 전 적산거리는 넘버 1237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자동 입력하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입력되었다라는 게 표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완료가 됐고요. 한번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앱홈으로 이동해서 하나를 등록해 보면 자,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타나죠. 자, 그럼 운전자 저를 하고 자동승자로 몇 명을 추가합니다. 이렇게 3명. 자, 이용 차량을 검색해야 되겠죠. 쭉 많이 나오는데 티볼리 1호차로 하기로 하고요. 자, 연동이 되었습니다. 목적지는 부산으로 하죠. 운행 시작 시간과 시간을 결정하고요. 차량 반납 시간 역시 결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용도는 제품 배달이었어요. 자, 출발 전 적상거리가 23,500km였고 복귀 후 적상거리가 24,200km였습니다. 총 운행거리가 바로 계산되는 게 보이시죠? 자, 확인하면 이 값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앱 연동과 자동 계산 컴포넌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아볼 컴포넌트는 여기 보면 테이블 영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건 언제 쓰느냐? 다시 한번 실습 자료를 잠깐 보시죠. 실습 자료를 보시면 정비 이력이라는 실습 자료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정비 이력이라고 하면 회사의 보유 차량이 있고요. 그런 차량을 관리할 때 한다면 이 정비 내역과 정비 이력도 앱 연동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두 가지 앱으로 분리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하겠습니다만, 사실 좀 간단하게 활용하려면 정비 이력 하나를 추가하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간단한 복수 개의 정비 내역을 그냥 하나의 데이터에 추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테이블 영역이라는 항목을 삽입해 놨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실습해서 보여드리는 것보다 이미 등록된 것을 보고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저희 차량 정비 이력이라는 항목을 보시면 여기 정비 내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테이블로 들어가 있습니다. 직접 입력된 항목을 한번 볼까요? 밑에 이렇게 쭉 보시면 엔진 오일과 필터 교체라는 정비를 받았는데, 이때 정비 내역은 총 3건이 있었습니다. 3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해서 전체 정비 금액은 이제 9만원이 된 거죠. 또 다른 것들을 하나 더 볼까요? 저렇게 3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2건 발생할 수도 있죠. 즉, 한 번 정비를 받으러 가서 여러 건의 정비 내역이 포함될 경우에 이 정비 내역 테이블은 여러 줄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그리드를 사용하시는 건데요. 실제 등록한 화면을 보게 되면 금방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원래 이제 데이터 컴포넌트는 이렇게 한 줄 한 줄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 컴포넌트만큼은 테이블 안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값을 이런 식으로 입력했을 때 칸을 추가로 계속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것은 이제 텍스트 컴포넌트가 되고요. 이게 바로 이제 숫자 컴포넌트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영역, 이것이 바로 테이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입력 화면에서 제가 예를 직접 해보겠습니다. 자, 테이블 영역을 하나 갖다 놓고요. 여기에 반복적으로 추가될 입력 컴포넌트를 삽입을 하는 겁니다. 테이블 영역 안으로 마치 컬럼 다단을 엮듯이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두 칸이 생겼죠. 역시 텍스트로 하나를 더 넣게 되면 비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이제 이름을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숫자 대신에 정비 금액, 그리고 텍스트 대신에 이제 비고, 이렇게 되면 위에 테이블과 똑같이 완전히 똑같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위에 테이블은 로가 줄 한 줄 한 줄 늘어날 때마다 합계가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들이 보였었죠. 이 숫자로 된 컬럼인 경우에 아래로 내리시면 테이블 자동 계산이라는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테이블 자동 계산을 선택하시고 합계를 계산하게 되면 이 값들이 여러 줄이 늘어났을 때 합계가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삽입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은 to 이 코드를 이용해서 다른 쪽에서 갖다 쓸 수도 있겠죠. 이 합계 값을 여기까지 해서 왼쪽에 있는 모든 입력 항목 컴포넌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비 이력은 따로 실습을 하진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실 때 실습 자료를 보시고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데이터 설계 부분을 끝마쳤습니다. 사실 데이터 설계를 배우셨으면 웍스 앱을 개발하기 위한 기본 지식의 절반은 다 습득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이제 프로세스 정의입니다.
이 프로세스는 다오피스 웍스에서만 특별히 적용되는 기능으로 업무의 상태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데이터 상태와 상태 흐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방금 전에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회사의 보유 차량이라든가 차량 정비 이력이라든가 운행 일지 같은 등등은 어떤 상태가 존재하지 않죠. 즉 단순한 사건의 기록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몇몇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의 발생부터 종료까지 특정한 상태를 가지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예로 공문서를 발급하는 업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공문서 신청서가 제출이 되면 대기 상태가 되고요. 그 신청서를 발급해 주신 분이 접수를 하게 되면 공문서 발급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청서에 공문서가 첨부되어서 신청자에게 돌려주게 되면, 다시 말해서 공문서가 발급이 되게 되면 해당 업무는 완료되게 되는 거죠. 즉 공문서 신청과 발급이라는 이 업무는 대기와 진행, 발급 완료라는 세 가지의 업무 상태를 가지게 되고요. 각각 신청서 제출, 접수, 발급이라는 상태 흐름을 통해서 이런 상태의 변화를 갖게 됩니다. 조금 더 복잡한 상태 흐름을 살펴볼까요? 직원 채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사 지원서가 등록이 되게 되면 입사 지원이라는 상태가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는 서류 합격과 서류 탈락이라는 두 가지 상태 흐름을 통해서 각각 면접 대기와 불합격 상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면접 대기는 역시 면접 합격과 면접 탈락이라는 상태 흐름을 통해서 합격과 불합격으로 변화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듯 하나의 데이터가 여러 가지의 상태를 따라서 흘러가는 이런 구조를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오피스 앱은 이런 프로세스를 추적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이 직원 채용 프로세스를 실제로 서비스 화면에서 어떻게 설정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료를 혹시 인쇄해 놓고 계셨으면 자료를 보시면서 동영상을 계속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록된 예를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웍스에 가게 되면 직원 채용이라는 앱이 하나 있게 되고요. 자, 이게 웍스 앱의 관리 홈이죠. 여기 보게 되면 프로세스 탭이 보입니다. 이 프로세스 탭에서 바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상태와 그 상태 흐름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직원 채용은 모두 4가지의 상태가 존재합니다. 각각 입사 지원, 면접 대기, 합격, 불합격이죠. 자, 그런 것들을 상태명이라고 해서 이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좀 더 복잡한 프로세스라서 여러 개의 상태가 더 필요하다면 여기 상태명을 입력하고 추가하게 되면 그런 상태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과 불합격이 되면 더 이상의 상태 변화가 불가능해지죠. 그러니까 완결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끝난 완료 상태를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각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이 변화는 바로 이 상태 흐름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바로 이 영역이 이 상태 흐름을 정의하는 인터페이스가 됩니다. 이전 상태와 다음 상태, 그리고 그 상태 변경을 이끄는 상태 흐름의 버튼명을 이제 적어 놓게 되는데, 처음에 등록하는 것은 시작 상태가 없겠죠. 처음 데이터가 등록된 상태가 바로 입사 지원 상태가 되는 거고요. 입사 지원에서 면접 대기로 옮겨갈 때 서류 합격이라는 상태 흐름을 따르게 됩니다. 또 면접 대기에서 최종 합격으로 갈 때는 면접 합격이라는 상태를 따르게 되겠죠. 오른쪽에 보면 이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운영자와 등록자가 표시가 되고요. 그 외에 채용 책임자, 인사 담당자라는 조금은 생소한 사용자들이 보이시죠? 이 사용자는 어디서 정의가 됐느냐? 입력 화면에 보시면 제가 이 화면을 설계할 때 아래쪽에 채용 책임자와 인사 담당자라는 사용자 선택 컴포넌트를 삽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입력 화면을 설계하실 때 사용자 선택으로 삽입한 이 항목들은 각각 권한 설계에서도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한 명을 더 넣어 보겠습니다. 사용자 선택을 한 명 더 넣고요. 이거를 입사 추천자라고
설정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이 상태에서 관리홈으로 이동한 후에 프로세스에 가게 되면 보시면 상태 변경자의 입사 추천자라는 사람이 더 추가된 걸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 설계하는 그 단계에서 추가된 사용자 계정이라면 그 사용자가 어떤 권한을 가질지 프로세스를 정의하실 때 각각 설정이 가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또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그런데 방금 전에 보셨던 차량 관리라든가 운행일지 기록 같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한 사실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앱에서는 이 상태 프로세스 관리에 오셔가지고 메뉴에 있는 이 한 줄, 이 앱에서는 상태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를 체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체크해 주시면 앱에서 상태를 관리하는 메뉴가 다 비활성화가 되는 거고요. 이걸 해제하게 되면 아래 보셨던 이런 다양한 상태 변경, 상태 흐름 추적 기능이 활성화가 돼서 상세 설정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가서 한번 볼까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보유 차량 내역, 자, 관리 페이지를 가게 되면 프로세스에 상태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제가 체크해 놓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앱 목록에 왔을 때 각각의 항목에 들어갔을 때 상태가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직원 채용에 같은 경우에는 상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목록에서도 이런 상태가 보이게 되고요. 또 각각 항목에 들어갔을 때 메뉴에 최종 합격 상태입니다 라고 상태를 표시해 주는 단어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걸 감안하셔서 아마 처음에 여러분들이 앱을 만드시게 되면 대부분 아마 상태를 사용하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앱에 익숙해지시고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앱을 활용하시게 되면 이 상태 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나눠드린 자료에서 직원 채용이라는 항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것은 뭐 끝까지 다 만들어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 자료를 보고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름, 출신 학교, 전공학과, 학년, 나이, 성별, 사진, 주소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지금까지 여러 번 실습해 보셨던 데이터 컴포넌트 설계로 구성하실 수 있을 거고요. 여기 보면 지원자 정보 라벨로 표현되는 부분이 있죠. 지원 내역, 채용 내역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데이터 컴포넌트는 아니고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입력할 때 입력하는 내용들을 그룹핑해주는 일종의 설명글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지원 내역이라든가 채용 내역 역시 크게 뭐 어렵지는 않으시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위에서부터 이 지원 내역까지는 처음 등록자가 기록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밑으로 채용 내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마 채용 부서에서 작성하게 될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데이터를 등록하는 사람과 등록된 데이터를 수정하는 사람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것은 바로 이 공유 설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아까 직원 채용 앱으로 다시 돌아와서 관리 홈으로 이동한 다음에 첫 번째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제 공유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해당 앱을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가장 먼저 설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회사의 전체 사용자가 사용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특정 사용자에게만 사용을 허락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데이터 등록 권한이 있죠. 데이터 등록 권한은 공유자 전체와 운영자 대부분 이 두 가지를 다 체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면 적어도 새로운 데이터를 등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정 권한인데요. 제가 아까 실습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렸죠. 처음에 입사 지원을 등록하는 사용자와 등록된 자료를 기초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이 각각 다르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이 데이터 수정 권한을 만약에 이렇게 등록자만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채용 책임자가 작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겠죠.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을 해주는 게 필요한데요. 만약 그것이 운영자 한 명으로 국한된다면 단지 이렇게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 누구나 다 수정할 수 있다면 공유자 전체
한다거나 아니면 운영자에 의해서 채용 책임자로 지정된 사람만이 수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채용 책임자 정도를 체크해 주면 되겠죠. 이런 걱정도 좀 생길 겁니다. 만약에 등록자가 추가된 데이터에 대해서 다른 공유자라던가 운영자가 임의로 데이터를 바꾸게 된다면 원본이 좀 소실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각각 항목에 들어가 보게 되면 아래쪽에 활동 기록이 있었고요. 그 바로 아래에 보면 변경 이력이라고 있습니다. 이 항목은 이 앱이 처음 등록된 후에 누가 어떤 컴포넌트들을 어떻게 바꿨는지 이런 변경 내역들이 빠짐없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때문에 등록한 사람과 수정한 사람이 설사 다르다 하더라도 원본 데이터가 사라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데이터 삭제 권한까지 공유자 전체에게 주게 되면 데이터가 완전히 없어져 버릴 수도 있겠죠. 변경 이력은 다 기록이 남지만 이 삭제된 경우에는 해당 변경 이력까지 다 없어지게 되니까 이 데이터 삭제 권한은 조금 조심스럽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수정되었을 때 수정되었다는 사실을 누구한테 알려줄 것인가 또 이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이는 데이터 목록 조회 권한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데이터가 쌓였을 때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는 보이게 하고 어떤 데이터는 보이지 않게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번 교육의 범위를 좀 넘기 때문에 이 동영상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은 별도의 도움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데이터 설계, 프로세스 정의, 공유 설정까지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의 작업을 통해서 앱을 개발하신 후에 이 앱을 사용하시면서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고 나면 그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보여지는 목록 형태를 조금 더 세밀하게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해집니다. 바로 그것이 보고서 디자인인데요. 제가 아까 언뜻 보여드렸었는데요. 자, 웍스 메뉴에 가서 보유 차량 내역을 클릭을 하게 되면 목록이 밑에 나오고 그 위에 간단한 그래프들이 표현되는 것들이 보이시죠? 또 목록을 자세히 보시면 각 데이터의 전체 컴포넌트 중에서도 몇 가지 정보들만 목록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설계하는 것이 바로 보고서를 디자인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목록 화면을 내 입맛에 맞게 꾸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직접 한번 화면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화면 설계에 들어가서 이 차트 설계하는 부분을 지나쳐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목록 화면 관리라는 영역이 보이시죠? 여기에 보면 각 데이터를 구성하는 컴포넌트 중에 목록으로 무엇을 꺼낼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을 목록 화면에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목록에 나와 있는 데이터 컴포넌트들이 보이시죠? 이런 것들을 조정하게 되면 그 즉시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컬럼 중에서 이렇게 음영이 칠해진 컬럼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이 제목을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컬럼명을 클릭을 하게 되면 제목으로 지정이라는 링크가 보이시죠? 여기서 제목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이 컬럼이 바로 각 데이터를 대표하는 컬럼이 되는 겁니다. 이 제목이 언제 사용이 되냐면 일단 첫 번째 앱을 연동할 때 기본이 되는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되고요. 두 번째는 웍스에서 알람이 나갈 때 관련된 데이터를 표시하는, 그러니까 특정 데이터를 특정하는 키로도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 제목을 지정하지 않은 앱에서는 앱 연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간혹 많은 분들이 이 제목을 지정하지 않으시고 앱 연동이 되지 않는다라고 많이 신고들을 하시는데요. 그런 경우에 목록화면에서 특정 컬럼을 제목으로 지정해 놨나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컬럼에 보면 밑줄이 쳐져 있는 하나의 컬럼이 보이시죠? 이것은 처음 목록이 출력이 되었을 때 가장 처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정렬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면 이렇게 바꾸게 되면, 설정하게 되면 그 순간 그 선이 옮겨지는 걸 보실 수 있죠.
또는 제목과 초기 정렬 방식은 겹쳐서도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 해당 앱으로 이동하게 되면 차량 모델명으로 정렬되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다음은 바로 이 목록 위에 보이는 이 차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웍스의 차트 기능은 웍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기초로 자동으로 그래프를 띄워주는 기능을 의미를 합니다. 세로막대형, 꺾은 선형, 원형, 속도계 이렇게 4가지의 그래프를 제공하는데 여러분이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래프는 축적된 모든 데이터를 기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화면에 나타난 목록을 기초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목록이 있으면 위에 특정 조건을 추가해서 내가 원하는 몇 가지의 항목만을 선별해서 목록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구입 조건을 켜고요. 구입 조건을 중고로 선택한 것만 하게 되면 아래 목록이 중고로 구입한 내용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고로 선택하자마자 그래프도 따라서 변화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중고를 빼고 신차를 넣게 되면 역시 그래프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그래프는 이 쌓여진 저장된 모든 데이터를 기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적용한 조건에 의해서 선별된, 그러니까 필터링된 데이터에 대해서 그래프가 그때그때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프 하나하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세로막대형 그래프는 항목별 누적 수치를 비교할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각각의 항목은 합계 평균 최대 최소값을 추출할 수 있고요. 꺾은 선형 그래프는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 추이를 확인할 때 사용하시면 효과적입니다. 꺾은 선형은 대부분의 경우에 가로축이 시간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원형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100%로 놓고 각각의 항목들의 비율을 계산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속도계 그래프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한데요. 속도계 그래프는 목표를 정해놓고 해당 목표를 얼만큼 달성했는가를 표시하는 그래프입니다. 각 그래프를 제가 한 번씩 설정하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로막대형 그래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종별로 몇 대의 차량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종별, 차량 대수 이런 식으로 그룹별은 유종으로 하고요. 집계 방식은 개수로 하게 돼서 저장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경우가 제일 많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13대 그리고 10대, LPC 2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물론 이것은 몇 개 안 되니까 원형 그래프로도 표시할 수 있겠죠. 세로막대형이 아니라 원형으로 표시하게 되면 개수가 아닌 비율로 표시되게 될 겁니다. 자, 그렇죠. 꺾은 선형 그래프는 날짜 정보가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보유 차량 내역에서는 좀 처리하기가 힘든 그래프고요. 자, 그러면 다시 목록으로 가서 차량 운행 일지에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이죠? 월별 운행 횟수가 바로 이 꺾은 선형 그래프의 대표적인 형태인데요. 어떤 식으로 적용했는지 한번 볼까요? 꺾은 선형 운행 시작 시간을 기초로 월별로 집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수를 하게 되면 월별 운행 횟수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속도계 그래프인데요. 속도계 그래프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치가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해당 목표치가 이 정도고요. 끝까지 가게 되면 이제 120% 달성하는 게 되는 거고 여기에 달성하게 되면 100% 달성하는 게 됩니다. 회사의 총 운행거리를 2000km로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얼만큼 올해 달성했는가를 표현하는 정도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이건 어떻게 설정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속도계 그래프에서 보면 바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목표값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 운행거리의 합계를 집계하는 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이렇게 되면 2000km에 얼마만큼 달성했는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뭐 오래 운행한 거리라던가 또는 특정 차량에 대해서 운행한 거리라던가 특정 용도로 운행한 거리라든가 이런 조건을 추가하게 되면 이 그래프도 당연히 바뀌게 되겠죠. 자, 용도를 클릭하게 되고 영업만 선택을 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그래프와 이런 운행 횟수, 용도 운행 거리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서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그래프와 이 필터는 적절히 조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웍스의 개발 단계를 1번부터 4번까지 쭉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동영상이라는 제약 때문에 조금 깊은 내용이라던가 상세한 설정 같은 부분은 좀 전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교육을 들으시고 웍스 개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공부하고 싶으시다 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교육 일정을 참고하시고 웍스 앱 개발자 오프라인 교육에 참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웍스 앱 개발자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우오피스였습니다.